엘라베마주 플로렌스의 조용한 5월 저녁 38세 오텀 스트릭랜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하루는 그렇게 끝이 났고 며칠 뒤 그 마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가정집 뒷마당 불 타다 남은 드럼통 안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는 오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이 일은 점점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동차 추격 전 치명적인 충돌, 그리고 불을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까지. 사건은 타인에 의한 살인 혐의로 번졌고 결국 한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오텀의 실종부터 용의자의 체포까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아직 혐의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와 법원 문서 그리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행적, 그날 밤 벌어진 일들, 그리고 불길 속에 감춰지려 했던 진실, 지금부터 그녀의 미제 노트 파일을 열어봅니다. 오텀 페이지 스트릭랜드는 1986년 10월 7일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폴 허버트 맥 주니어, 어머니는 리사 프랭크스 맥이었어요. 오텀은 원래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야외 활동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보트 타기, 낚시 같은 걸 좋아했고요.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존재감이 큰 성격이었다고 해요. 이 오텀은 엘라바마 대학교에서 광과학 학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시기부터 엘라베마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20살이던 오텀이 제프리 스트릭랜드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제프리는 당시 22세였고 두 사람은 2007년 1월 2일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같은 해 오텀은 엘라베마주 터스컬루사의 그레이스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200세대가 넘는 유닛을 관리할 정도로 책임이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오텀에게는 열정에 가까운 분야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그리고 주택 리모델링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분야에는 어머니 리사도 함께 관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재능이 있었어요. 2011년에는 엘라베마의 노스리지 피트니스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디렉터로도 일하며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을 판매합니다. 그러다 2012년 오텀의 인생에 가장 큰 타이틀이 하나 더해져요. 바로 엄마였죠. 오톰과 제프는 2012년 7월 22일 아들 레인 마이클 스트릭랜드를 맞이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텀을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로 기억했어요. 오텀은 인스타그램에서 오텀 페이지 오피셜이라는 이름으로 레인의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비록 레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내 잘 풀리지는 않았지만 오텀은 그거에 주저하지 않았죠. 그녀는 매우 야망 있는 여성이었고 인스타그램 속 사진들에는 엄마라는 역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해변에서 함께 찍은 사진, 엄마처럼 뒤로 모자를 쓰고 보트 조타석에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호박 농장에서 낙타를 타고 포즈를 취한 사진까지요. 둘은 거의 모든 순간을 같이 했어요. 오텀이 사진에 남기던 문구도 자주 언급됩니다. 내 인생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밤은 단 하루도 없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누가 봐도 오텀에게 레이는 세상의 전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2017년 4월 중순 이 가족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당시 4살이던 레인이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고 상태는 좋지 않았죠. 부모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 같은 순간이었겠죠. 레인은 심각한 뇌 감염과 뇌출혈을 겪고 있었고 의사들은 오텀과 제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레인이 매우 희귀한 암을 앓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 암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정확히 전해볼게요. 렙토마이오사코마, 횡문 근육종, 연간 35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암입니다.
이 소식은 두 사람에게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는 아이에게 필요한 약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그중 하나는 매주 550달러, 하나 8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일은 갑작스럽게 벌어졌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겉으론 보기엔 건강해 보였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고 어떤 부모도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오텀의 친구들이 움직입니다. 고펀드미가 개설됐고 사람들은 레인과 오텀을 돕기 위해 하나로 뭉쳤어요. 오텀은 어깨에 레인의 이름을 새긴 타투를 했고 레인은 곧 항암 치료,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치료 과정은 고펀드미의 사진과 함께 계속 업데이트 됐고요. 모금을 주관한 오텀의 친구 니코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레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며 외향적인 아이인지 알 거라고요. 그의 미소는 방안을 환하게 밝혔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으로 뒤덮인 채 어린이 병원에서 여전히 웃고 있는 레인을 보며 마음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 곁을 지키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달라고 호소했어요. 연락은 당분간 자제해달라고도 덧붙입니다. 부모가 오직 아이의 치료와 의료진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예상하셨겠지만 기부금은 빠르게 모였습니다. 목표였던 6만 달러, 하나 8,700만 원 중 2만 7천 달러, 하나 3,800만 원이 금세 모였어요. 오톰은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의료용 마스크를 쓴 레인의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적습니다. 슈퍼히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내 곁에는 분명 살아 있다고요. 모두가 레인을 응원했죠. 시간이 흘러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지만 오텀은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 소식을 전했어요. 레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싸운다. 그리고 어떤 날은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보는 사람 마음을 정말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붙잡는다. 왜냐하면 이 아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도 없기 때문이다. 해시태그도 남겼습니다. 신이시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엄마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리고 2017년 7월 18일 오텀이 다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데요. 오텀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제 인생의 사랑이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똑똑하고 정말 웃긴 아이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 아이가 없다면 모두가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더 다정해지고 더 인내심을 갖고 더 감사하게요. 그냥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가 이 삶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그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읽으면 부모라면 누구든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오텀은 다른 수많은 부모들처럼 그저 아이 곁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치료를 받고 또 받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언가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비극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는 5번째 생일을 단 하루 앞둔 2017년 7월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어리고 순수한 아이가 그렇게 떠났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 거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며칠 뒤 친구 니코가 고펀드미 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전합니다. 뇌암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아이가 천사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암은 레인의 작은 몸에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이면 5살이 되었을 아이였죠. 그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전사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저는 이런 상실을 겪고 사람이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텀은 살아갔습니다. 한 달이 훨씬 지난 뒤 그녀는 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슬픔을 견디는 방식은 다릅니다.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든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려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었을 때 오텀은 레인과의 사진 콜라주를 올립니다. 하루 중 단 한순간도 네가 그리워지지 않을 때가 없어.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인생의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는 순간은 없었어. 너 없는 삶이 너무 싫어. 누군가가 내 전부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 너는 가장 마법 같은 존재였어. 나는 매초, 매분, 매일 너를 품고 살아. 세상 끝까지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만큼 사랑해. 그녀의 글에는 깊은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물론 이런 글들 사이사이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타러 가거나 그녀가 사랑하던 낚시를 하거나 웃고 있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삶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8년 2월 말 오텀은 다시 이렇게 적어요. 난 이걸 혼자 할 수 없어. 닌자, 단 5분만 더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줄 수 있어. 언젠간 다시 너를 품에 안을 나를 기다릴게. 오텀은 이렇게 아들을 그리는 사진과 콜라주, 추억들을 종종 올렸습니다. 아기였던 그 아이를 떠올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모든 와중에도 오텀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전스 파이낸셜에서 지점 운영 매니저로 일했고 이후 웨스트 팜비치로 돌아가 CBS 1, 2 뉴스에서 근무하며 11년 동안 경력을 쌓았습니다. 링크드인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방송, 텔레비전, 디지털 마케팅, 구글 애널리스트, 영상 콘텐츠, 광고 제작과 채용, 소셜미디어 마케팅까지 다루는 경험 많은 마케팅 임원이라고요.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로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전문가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엘라바마 대학교에서 광고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를 가진 강력한 영업 전문가이며 귀사의 성장을 돕고 싶다고 적었죠. 그리고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사업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2018년 아들을 기르기 위해 러빙 레인이라는 브랜드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광고와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 인스타그램과 다양한 플랫폼에서 브랜드를 홍보했죠. 그러다 제이스 랜스먼을 만나게 되고 2023년 오텀은 딸을 출산합니다. 보통이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이의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이후에 다시 언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이름은 에스펀 올리비아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눈에 띄게 아름다운 아기였어요. 가끔은 그런 아기들이 있죠. 와, 이 아기는 잡지 표지에도 나와도 되겠다고 느껴지는 아이 말이에요. 엄마를 닮은 큰 파란 눈, 그리고 어딘가 레인을 닮은 얼굴. 아들을 잃은 뒤였기에 이 작은 딸이 오텀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오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텀은 인스타그램에 웃고 있는 영상, 간지리는 모습, 페이스북과 소셜미디어의 귀여운 성장 순간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딸을 아기 모델이라고 부르며 오텀은 사진 중 하나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인생의 사랑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아기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텀의 삶은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엘라바마에서 집을 리모델링하고 부동산 관리자이자 임대인으로 일하며 디케이터와 플로렌스를 오갔습니다. 어디를 가든 친구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밝고 충성심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항상 웃고 쉽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2025년이 되었을 때 38세의 오텀은 엘라베마주 플로렌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그곳에서 집을 임대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이웃들은 그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죠. 항상 모자를 뒤로 쓴 채 밝은 표정으로 동네를 걷던 사람. 이웃들은 처음 만난 지 5분만 지나도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누구와도 금세 가까워지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날은 2025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오텀은 친구들과 함께 플로렌스 시내를 찾았고 스트릭린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그녀의 성이 스트릭랜드였고 호텔 이름도 비슷하게 들린다는 점이 묘하게 겹칩니다. 체크인 이후 그녀는 호텔 내부 바인 보일러 룸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곳은 노스 알라바마 학생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에요. 술집과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고 캠퍼스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였죠. 밤은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경, 정확히는 5월 17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오텀과 일행은 바를 나와 노스우드 애비뉴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걸어갑니다. 호텔과 멀지 않은 거리였죠. 그리고 그 이후 오텀은 사라집니다. 그날 밤 이후로 친구들과 가족은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텀은 절대로 자신의 아기를 두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녀는 한 번도 엄마라는 자리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실종은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오톰의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 장소를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오톰은 백인이었고 초록색 눈에 금발빛이 도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키는 5피트 4인치, 약 163cm, 몸무게는 약 50kg이었어요. 그리고 5월 18일 일요일 이른 새벽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자 오텀은 공식적으로 플로렌스 경찰서에 실종 신고됩니다. 경찰은 그녀를 위험에 처한 실종자로 분류했습니다. 경보 내용에는 그녀가 판단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태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의학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고 수색의 긴급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그녀의 인상착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널리 알렸죠. 지역 사회는 그녀를 곧 찾기를 바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졌어요.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텀 페이지 스트릭랜드를 찾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38세이며 우리는 그녀가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 5월 17일 새벽 1시 50분경 코트 스트리트에 있는 스트릭린드 호텔 주변을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복장은 검은색 민소매 탱크톱, 청 반바지 그리고 쪼리였어요. 아마 자신의 차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2시 직전 오텀이 스트릭랜드 호텔 근처 노스코트 스트리트를 지인들과 함께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불과 몇 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셀카로 올렸던 바로 그 복장이었습니다. 실종 직후 며칠 동안 플로렌스 경찰 강력팀 형사들은 오텀의 마지막 동선을 맞추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파구가 나옵니다. 오톰이 지나간 경로에 있던 한 지역 사업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확보된 겁니다. 그 영상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 놓았죠. 공포로 가득한 그 밤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5월 17일 새벽 영상 속에서 오톰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노스우드 애비뉴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차량 헤드라이트가 아주 가까이 접근합니다. 마치 그녀를 추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그 차량이 오텀을 들이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오텀 본인의 초록색 2012년형 기아 소울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운전자는 차를 다시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오텀을 두 번째로 들이받습니다. 이것은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죠. 검찰은 의도적인 두 차례의 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주차장 한가운데 생명 없이 쓰러져 있는 오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형사들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그 지점에서 오텀의 휴대전화도 발견됩니다. 그 장소는 호텔에서 약 1.5마일, 약 2.4km 떨어진 곳이었죠. 폭력적인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오텀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의도적인 보행자 충돌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운전자는 오텀의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어두운 머리 남성이 기아 소울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량은 헬턴 드라이브에서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오텀은 그 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5월 20일 화요일 수사관들은 잠재적 용의자를 특정하곤 위치를 파악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죠. 더 많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추가 감시카메라 영상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텀이 노스우드 애비뉴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지 약 30분 후 다른 차량이 그곳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에는 흰색 픽업 트럭이 현장에 접근합니다. 트럭은 오텀의 몸 옆에 멈췄고 누군가가 내려 그녀를 들어 올려 트럭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 인상착의는 오텀의 차를 운전했던 남성과 동일해 보였어요. 경찰은 그 남성을 특정합니다. 28세 로건 마이클 로저스, 키 약 183cm, 몸무게 약 97kg,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플로렌스 거주자였죠.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플로렌스 경찰은 그 화요일 이른 아침 빠르게 움직였어요.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스트릭랜드 호텔에서 차로 단 6분 거리인 2238번 우드 애비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그 픽업 트럭은 여전히 그 집 안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로고는 체포되어 구금됩니다. 하지만 오텀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혐의는 살인 미수였습니다. 그녀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그녀가 들이받친 방식으로 보아 경찰은 그녀가 차에 치인 직후 매우 빠르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로건의 보석금은 처음에 100만 달러, 약 13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영상 증거는 로건 로저스가 피해자를 두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 행위는 발생 장소와 실행 방식으로 보아 의도적인 행위임을 뒷받침한다. 그의 머그샷이 공개되자 지역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오텀을 알고 있었나? 왜 그녀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나? 그리고 오텀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오텀의 친구들은 즉각 부인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사귀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온라인에서는 무례한 댓글도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오텀의 얼굴에 뷰티 필터가 없는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에 오텀의 친구가 분노하며 글을 올렸죠. 두 아이의 엄마예요. 한 아이는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작은 아기가 엄마 없이 남겨진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편집 없이 더 정확한 얼굴을 봐야 식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고도 했죠.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긴장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는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로건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이어졌죠. 그는 그 지역에서 자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와 관련해 체포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 진짜 전말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켈리라는 여성은 이렇게 말했죠. 교회 캠프에서 함께 자랐다고.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15년 전 이야기고 그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못했겠죠. 그는 운동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으며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는 약 문제로 사고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한번 그 무리에 들어가면 빼내기가 정말 어렵죠. 그의 친구들과 가족은 그가 이렇게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한 게시글에는 이런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기도를 전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다른 혼란이 퍼지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오텀을 로건의 전처라고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텀은 그의 전처가 아니었어요. 베카 린이라는 한 여성이 댓글을 남깁니다. 피해자는 그의 전처가 아닙니다. 그의 전처와 그 사람은 몇 년 전 저와 제 전남편에게 집을 임대해줬고 우리가 그곳에 살던 동안 그는 우리에게서 돈을 훔쳤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로건에게는 이미 과거의 문제 행동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죠. 수잔이라는 사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건이 해온 일은 많아요. 그의 가족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겪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독교인 가족입니다. 이에 제니퍼라는 사람이 답글을 남깁니다. 그 가족이 겪고 있을 수치심에 공감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여성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만약 그의 가족이 그가 또다시 사고를 쳤을 때 사람을 숨길 만한 장소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가족이 과거의 행동을 알고도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방조가 될 겁니다. 보이시죠? 온라인 공간은 애도, 분노, 추측, 변호, 비난이 뒤섞인 채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약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여성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말 속에서 핵심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로건 마이클 로저스는 누구인가? 그는 정말로 우발적인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 신호가 있었던 인물이었을까요? 로건의 페이스북을 잠깐만 훑어봐도 겉으로 보이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남자, 병원에 있는 가족을 웃고 있는 사진, 크리스마스에 부모님 집 트리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거울 앞에서 근육을 자랑하며 운동 후기를 남기는 조금은 민망하지만 평범한 청년의 모습도 있었죠. 그는 노란색 쉐보레와 흰색 픽업 트럭을 집 앞에 세워두고 자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흰색 픽업 트럭이 이번 사건과 직접 연결되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아내, 아니 이 시점에서는 전처와 함께 다정한 사진을 올리던 이 남자가 어떻게 한 엄마를 차로 2번이나 들이받은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사진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게시글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특히 아들의 양육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전처에 대한 강한 원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아들을 만나는 곳조차 막혀왔다. 최근에야 전 배우자가 내 실업수당과 정부 보조금을 사기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내 서명을 위조해 재산을 자기 명의로 넘겼다. 판사가 그녀에게 모든 걸 넘겼다는 서류를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 분명히 그의 삶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일부는 스스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로건은 1996년 12월 1일 마이크와 테레사 로저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동생 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급류 놀이기구를 타던 사진을 성인이 되어 다시 올리며 그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길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나의 롤 모델이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랐다.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기준을 정말 높게 세우신 분이라는 거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중 한 분을 둔 아들이라는 걸 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젠가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많은 가치 있는 특성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 언젠간 내 아들이 나는 세상의 최고의 아빠를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때 모든 노력이 같이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경쟁에서도 최고가 아닌 것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요. 이 사진과 글 아래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마이크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본보기다 라는 말이 이어졌죠. 하지만 사건 이후에는 전혀 다른 댓글이 달립니다. 그는 살인자를 키웠다. 무고한 엄마를 죽였는데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분노와 증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과 성인이 된 이후의 선택 사이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듯 로건은 미식축구를 했고 그의 사람에는 분명 높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는 최고가 되길 원했고 때론 그것이 엄청난 압박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한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가족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들을 분석하며 느낀 점은 인생에서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과 이후에 나타나는 회피 심리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무 노력 없이 주는 참가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끈기와 야망을 심어주는 건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특히 남성들의 경우 결국 나는 결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기대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느끼면 그건 아주 위험한 경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종종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언급할 수 없는 물질들, 상상하실 수 있는 그것들, 가벼운 것부터 불법적인 것들까지 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에 빠지면 그들은 더 이상 부모가 키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 남용과 반복적인 사용은 성격을 잠식하고 결국 본래의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괴물이 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충격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친구들이 그가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를 바꿔 놓았다고 말한 게시글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다룰 겁니다. 로건은 엘라베마주 해밀턴에 있는 해밀턴 고등학교를 다녔고 남자 대표 풋볼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2013년 당시 등번호 5번이었고 키 5피트 10인치, 약 178cm, 몸무게 약 69kg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 2013년 시즌에 655야드를 돌파하고 9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뒤 테일백에서 풀백으로 포지션을 옮길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는 경기장에서 단단하고 집중된 모습이었고 팀원들과 어울리며 인기도 많았습니다. 교회 캠프에도 다녔고 가족과 여동생을 자랑스러워하며 지지적이고 가까운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겉으로 보면 잘 자란 청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로건은 한때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의 성경 사진을 올리던 소년이었습니다. 여동생을 아름답다고 불러주며 남매끼리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언급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꼭 언급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사냥꾼이었고 인스타그램에서 죽은 동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스포츠일 수 있습니다. 그 문화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죄 없는 생명체를 쉽게 쏘고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범죄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행동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정보로만 남겨두겠습니다. 그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그는 어떻게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만약 누군가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면 2014년 그의 트위터를 보면 됩니다. 항상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머릿속을 비울 수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이 마을이 싫어. 그리고 더 깊은 글들도 있었어요. 왜 나는 한 번도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나는 흰색 크레용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져. 또 이런 알 수 없는 문장들도 남겨져 있었어요. 네가 알기만 한다면, 정말로 알기만 한다면, 하루가 끝나면 내 마음은 여기저기 떠돌게 돼. 어떤 길들은 여러 지점에서 교차한다. 나는 너무 이상해. 이건 단순한 10대의 감정 기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방향을 잃고 있던 신호였을까요? 2014년 10월 23일 그는 한 불법 약물에 대해 게시하며 치료사보다 싸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농담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정말로 상담이 필요했던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이후 그는 삶의 목적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글도 남겼어요. 오늘 밤 다시 고등학교 플레이오프에서 장비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추억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모두 학창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절이 인생의 정점이 되기도 하죠. 조금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로건에게는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대학을 시작하려 했던 것 같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이 되자 그의 트위터는 점점 줄어듭니다. 4월 14일 그는 이런 글을 리트윗합니다. 주님, 제가 제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일 뒤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 누구도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날 남긴 마지막 트윗은 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가식적이다. 진실성과 도덕성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것이 그의 트위터 활동의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SNS는 완전히 달라지죠. 인스타그램과 일부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하며 자신의 허스키 강아지, 가족, 크고 아름다운 집, 오토바이, 엘라베마와 워싱턴 경기 관람을 위해 아버지를 애틀란타로 데려간 크리스마스 여행. 그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날짜는 2016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트위터를 떠나기 몇 달 전이었죠. 이후 그의 피드는 강아지와 노는 모습, 아끼는 흰색 토요타 타코마를 찍고 ATV를 타고 현금 다발과 새 시계를 자랑하는 게시물들로 채워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는 자신의 회사를 소유한 성공한 자영업자의 삶처럼 보였어요. 그는 마당 관리와 조경 일을 하는 사업을 운영했고 집과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잘 풀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는 훗날 아내가 되고 2023년에 그의 아들을 낳아준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남자의 아내, 정확히는 전처가 된 여성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이후에 벌어진 어떤 일에도 얽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녀는 플로렌스에 있는 노스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이후 회계사가 됩니다. 교회 활동을 했고 페이스북에는 긍정적인 성경 구절을 올리곤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로건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건도 당시에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SNS에 긍정적인 글을 계속 올렸고 두 사람이 2016년에 함께 숙제를 하며 처음 만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 로건 로저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그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일이 오텀 스트릭랜드 실종과 사망 추정 이전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사실 로건은 오텀 사건 이전에도 이미 깜빵이라는 공간을 경험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어떤 풀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이런 이야기를 게시했습니다. 20살 때 월마트에서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체포되었지만 자신은 실제로 불법 약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런데도 3년을 복역했다고 말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이라는 형이 나왔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로건이 말하는 서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7살 때 또다시 불법 약물 때문에 정차당했는데 경찰이 창문으로 다가오자 나는 그걸 경찰에게 건넸다.
그 경찰과 나는 서로 다른 차량을 타고 떠났고 둘 다 다음 날 가족을 볼 수 있었다고요. 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법이 바뀌고 어떤 지역에서는 합법화된 것도 있는데 왜 자신은 여전히 중범죄자로 낙인 찍혀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중범죄자가 아닌 상태였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중범죄자는 정상적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중범죄자에게 정상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감옥은 누군가가 나가서 쉽게 다시 안 들어오게 설계된 곳이 아니다. 나는 3년을 되돌릴 순 없지만 그들은 내 기록에서 중범죄를 지워주지도 않는다. 즉 그는 스스로를 법과 낙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건 로저스는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출소 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체포됐어요. 예를 들면 공공장소 만취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의 아내가 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보호 관찰 중 발목 전자발찌를 차고 집에 묶여 있어야 했고 그래서 2023년 1월 10일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죠. 그는 이런 상황을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불평했어요. 마치 자신이 인생을 바꾸려 노력하는 피해자이고 전처가 아이를 자신에게서 떼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한 글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오히려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그는 이미 위험 요소를 여러 차례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오텀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로건은 자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도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2025년 1월의 일이었고 부모인 테레사와 마이클을 상대로 한 테러 위협 혐의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친어머니는 로건을 상대로 보호 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죠. 어머니는 과거부터 이어진 위협과 자신이 느껴온 공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음 순간에 그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몰라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폭발해요. 나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자기 부모조차 안전하지 않았다면 누가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톰 역시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건은 오톰 이전부터 이미 희생자를 찾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는 플로렌스 시내 대학 경계 바로 바깥을 배회하며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을 찾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유혹해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가 인생의 정점이 되기도 합니다. 로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했어요. 아름다운 프롬 데이트, 카페테리아에서 그의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들의 사진, 혹은 풋볼 경기장에서 신처럼 느끼던 경험들 말이죠. 그런 사고방식의 물질과 자기애적 성향이 결합되면 그는 여자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느끼게 되고 그건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죠.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텀이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아무도 로건이 대학생들과 플로렌스의 다른 여성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은 노스 엘라베마 대학교 학생 트리니티 브래들리가 직접 찍은 영상과 연결됩니다. 트리니티는 어느 날 밤 외출했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로건 로저스와 마주칩니다. 처음엔 그가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는 트럭을 몰고 그녀 옆에 멈춰 섭니다. 창문을 내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내 휴대폰 대신 이 휴대폰으로 잠깐 전화 좀 해도 될까? 기름이 거의 없어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그런데 트리니티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로건은 곧 본심을 드러냅니다. 사실은 그녀가 예뻐 보여서 멈췄고 번호를 얻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부터 트리니티는 불편함을 느끼고 말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서서 떠나려는 순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로건은 트럭에서 내려 뒤에서 다가와 팔로 그녀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정말 포옹이 필요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는 완전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트리니티는 그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 남자의 의도는 대체 뭘까? 그리고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트리니티는 기숙사 계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로건은 바로 뒤에서 바짝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 와중에도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바지의 허리밴드 안쪽에 끼운 채로 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포착한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쳐요. 지금부터 그 영상을 들려드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로건이 말합니다. I swear, take a chance. 맹세해, And look,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뭔가 보여줄게. Show me what? 트리니티는 되묻습니다. 뭘 보여줘? 로건은 이렇게 답합니다. take the time to go with me to the house and just sit down and us talk. Let me show you everything. 시간 좀 내서 나랑 집에 가자. 그냥 앉아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아는 모든 걸 보여줄게. 트리니티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But I know. No, I can't do that. I don't know who you are.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잠깐 음악 소리가 깔립니다. 다음 장면에서 트리니티는 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And I wouldn't recommend touching women again. I wouldn't recommend doing this. 그리고 다시는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로건이 되묻습니다. 뭐라고요? 트리니티는 다시 말해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I just moved back. 로건은 말꼬리를 흐리며 변명하려는 듯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난 여기로 막 이사 왔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들리죠. 하지만 트리니티는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I know, but you like came up to me and you grabbed me and you wouldn't let me go. I wouldn't recommend doing that. 알겠는데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다가와서 저를 붙잡았고 놓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영상 속 로건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그냥 포옹을 해준 거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이곳은 트리니티의 기숙사 바로 밖입니다. 어두운 밤 드문드문 불빛이 있고 트리니티가 올라가려 했던 계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로건이 따라오고 있는 장면도 확인되죠.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맹세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뭔가 보여줄게. 트리니티가 묻습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죠? 뭘요? 그러자 로건이 말해요. Take the 시간 time to 좀 go 내서 with me 나랑 집에 to the 가자. house and just 그냥 앉아서 이야기 sit 좀 down 하자고. and us 내가 talk. 아는 모든 Let me 걸 show you everything. 보여줄게. But I know. No. 그는 I can't 같은 do 말을 that. 거의 반복합니다. 시간 좀 내서 나랑 집에 가자.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자. 내가 아는 모든 걸 보여줄게. 트리니티는 다시 거절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시점에서 그녀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당신이 you are.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상황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트리니티는 돌아서서 기숙사 계단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죠. 다시는 여자를 만지지 And I 않는 wouldn't 게 recommend touching 좋겠어요. women 로건이 again. 또 되묻습니다. 뭐라고요? 트리니티는 다시 말합니다. I 이런 wouldn't 행동은 하지 recommend 않는 doing 게 this. 좋겠다고요. 로건은 나 여기로 막 이사 왔어요 같은 말로 상황을 흐리려 합니다. 하지만 트리니티는 단호하게 말하죠.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I know, but you 다가와서 like came 저를 up to me and you 붙잡았고 grabbed me and you wouldn't 놓아주지 let me go. I 않았어요. wouldn't 그리고 recommend 다시 doing that.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나는 그냥 포옹을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오톰이 같은 지역에서 로건을 마주치기 3주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즉 로건은 그 시점에도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텀 역시 트리니티처럼 로건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죠. 오텀이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그 주차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상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텀이 차로 가는 도중 로건이 어떻게든 접근해서 집까지 태워달라고 설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로건이 다른 여성에게도 휴대전화 좀 써도 될까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텀이 그 말을 믿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가 갑자기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텀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자 로건이 공격했고 차 키를 빼앗은 뒤 그녀를 쫓아가 2번이나 차로 들이받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후 차량을 버린 것까지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인했죠. 여기서 섬뜩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건이 과거 트윗에 이런 말을 남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차의 7 타입은 아니야. 하지만 그는 분명 누군가를 차로 치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부모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여기에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로건이 로더데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그가 거주하던 부지에 대해 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집 외관 사진을 보면 불과 몇 년 전 페이스북에 올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음산해 보이죠. 집 밖에는 낡은 타이어가 널려 있고 문틀은 부서져 있고 집 안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서 불태우는 드럼통이 발견된 겁니다. 그 안을 살펴보니 과거에 불이 피워졌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인체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추가 조사 끝에 그 드럼통 바닥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그런데도 그 시점에서 오텀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불태우는 드럼통 안에서 나온 유해가 오텀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5월 20일 플로렌스 경찰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에게 수사 상황을 공식 발표합니다. My name is 경찰서 Jason Ford, 범죄 and I'm 수사과 the captain 캡틴 of Criminal 제이슨 Investigation 포드는 Division 이렇게 at 말했습니다. Florence Police Department. 실종자 I want to provide you an 오토 important 사건에 update. 대한 중요한 수사 업데이트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이른 시간 형사들은 노스우드 애비뉴 2200번지 구역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오늘 새벽 용의자 로건 로저스가 체포된 바로 그 주거지입니다. 이번 발견의 근거에 그의 혐의는 살인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로 애니오 법 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로더데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발견된 유해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지치지 않고 헌신한 우리 형사들과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준 지역 사회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법의학 감정을 통해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암으로 아이를 잃고 몇 년 뒤 다시 딸을 품에 안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아름답고 무고한 어머니는 차에 치여 쓰러졌고 그리고 누군가의 집으로 옮겨져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틀 뒤인 5월 22일 플로리다에 있던 오텀의 친구 렌지 말도나도가 뉴스 인터뷰에 나섭니다. 렌지는 불과 한 달 전 오텀과 통화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텀이 엘라바마에서 2년을 보낸 뒤 다시 플로리다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렌지는 오텀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범죄 다큐나 크라임 전기 에피소드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제 친구 이야기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정말 행복하고 장난기 많고 언제든 오텀에게 전화할 수 있었어요. 항상 재미있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었죠. 승마를 좋아했고 해변을 좋아했고 사우스 플로리다가 제공하는 모든 걸 사랑했어요. 그 모든 걸 진심으로 즐기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오텀에게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었지만 몇 년 뒤 딸을 품에 안게 됐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그 뒤 오텀을 해친 사람을 향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강한 말을 남겼죠. 당신은 무자비한 인간이에요. 당신에게도 당신이 한 짓 그대로 돌아가야 마땅해요. 그게 정의로운 처벌입니다. 정말 괴물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방검사 크리스 코넬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로건과 오텀 사이에는 알려진 어떤 연관성이나 관계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황상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이 사실은
사실은 이 범죄를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대중에게는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던 한 여성이 무작위 폭력의 표적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들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로건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오텀을 표적으로 삼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규명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건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엘라베마 재판 기록에서 입수한 법원 문서들에는 영상 증거와 경찰 진술서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통해 수사관들이 5월 17일 새벽 시간대에 오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형사 고발장에 따르면 로건 로저스는 오텀이 머물렀던 스트릭랜드 호텔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노스우드 애비뉴 1600번지 구역에서 오텀의 2012년형 기아 소울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오텀이 자신의 차량에서 도망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다툼이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오텀이 공포에 질린 채 노스우드 애비뉴를 가로질러 달리는 모습과 그 뒤를 따라 그녀의 차량이 추격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로건은 오텀을 그녀의 차로 들이받아 쓰러뜨렸고 다시 방향을 틀어 두 번째로 그녀를 치어 넘겼다고 합니다. 고발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어요. 이 두 차례의 고의적인 충돌 방식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 행위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죠. 지방검사는 저는 아직 해당 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정보 공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이 한 지역 상점 앞에서 로건이 오텀을 차로 치고 다시 돌아와 추가 피해를 가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텀은 이러한 부상으로 인해 거의 즉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로건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현장에 남아있지도 않았죠. 대신 오텀의 차를 몰고 도주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무작위 장소에 차량을 버렸습니다. 이제 차량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로건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태워달라고 했거나 다른 방법으로든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자신의 트럭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로건이 공개적으로 누가 나를 태워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그의 페이스북 마지막 게시물은 2025년 3월 3일 오후 6시 49분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해밀턴에 계신 분 중에 제가 돈을 드리고 태워줄 분 계신가요? 그리고 2달 뒤 오텀을 차로 치어 쓰러뜨린 그 새벽에도 누군가는 같은 질문에 예라고 답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에 따르면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0분 후 로건은 다시 현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자신의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왔고 어둠을 틈타 오텀의 유해를 회수해 트럭에 실었습니다. 오텀의 유해가 트럭 적재함에 실린 뒤 로건은 다시 노스우드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집이 훗날 그가 체포된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며칠 동안 오텀의 최종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실종자였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건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5월 20일 완전히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플로렌스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 주택의 뒷마당에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불태운 드럼통 그 안에는 불에 탄 인간의 유해가 들어 있었고 그것이 오텀 스트릭랜드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유해는 즉시 DNA 검사를 위해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이었죠. 비록 그 시점에 법의학적 확인이 100% 완료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국은 그것이 오텀이라는 데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로건 로저스의 혐의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상향됩니다. 이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사건 수사가 되어 버렸죠. 로건의 집 밖에는 범죄 현장 테이프가 둘러졌고 포렌식 팀이 현장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들은 불태운 드럼통과 그 안에 내용물을 수거했고 트럭과 집 안에서 혈흔이나 DNA 흔적 그리고 다른 잠재적 증거를 찾았어요. 이후 로건 로저스의 집 뒷마당 소각통에서 발견된 유해를 법의학 연구소로 보낸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원과 일치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동네 이웃들은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불태워졌을 수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오텀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를 애도했고 정의를 요구했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기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이웃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오텀이 집에서 문을 고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녀의 집을 바라보면 아직도 현관에 방충망 문이 기대어 놓여 있는 것이 보였고 그걸 보는 순간 깊은 슬픔만 밀려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가슴 아프게 느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오텀의 아들 레인의 암 치료를 돕기 위해 고펀드미를 만들었던 바로 그 친구 니코가 이번에는 오텀의 어머니 리사가 이제 2살이 된 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또다시 고펀드미를 만들었다는 점이었죠. 정말 너무 잔인한 반복이에요. 니코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실 속에서 에스펀을 도와주세요. 이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이자 딸이며 친구였던 오텀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8년 전 오텀은 첫 아이 레인을 뇌종양으로 잃었습니다. 레인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에스펀이 태어났습니다. 무지개 아기였던 에스폰은 오텀의 삶에 다시 빛과 웃음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주었죠. 오텀은 소중한 딸을 키우며 다시 행복해졌고 사랑과 목적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다시 비극으로 닥쳤습니다. 오텀은 너무도 이른 나이에 우리 곁에서 비극적으로 떠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폭력으로 낯선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고 이 일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인 에스폰은 엄마와 유일한 형제를 모두 잃었습니다. 현재 에스폰은 엘라베마에서 오텀의 어머니 리사의 보살핌 속에 사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실이 남긴 정서적, 재정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기부금은 에스폰의 미래를 위해 직접 사용될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이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에스폰을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지주로 감싸주고 싶습니다. 기부가 어렵다면 이 페이지를 공유해 주시고 에스폰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 속에서 오텀은 자신의 딸이 친절과 연민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며 분명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텀은 뉴스 헤드라인 속에 스쳐 지나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였고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딸이었고 자매였어요. 그리고 악한 남자를 피할 수 없었던 무고한 사람이었죠. 그는 괴물입니다. 이제 그녀의 어린 딸은 엄마 없는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5년 5월 21일 로건 로저스는 로더데일 카운티 법원에서 첫 신문과 보석 심리를 받기 위해 판사 앞에 섭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형태로 전개됐는지를 강조하면서 그를 보석으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윌 멜로 판사는 그 주장에 동의하죠. 판사는 보석금을 공식적으로 기각했고 로건 로저스를 사회의 잠재적 위험을 가하는 인물로 판단해 계속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가 남긴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혐의 범죄의 잔혹한 성격과 피고인의 가정폭력 전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조건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보석 불가 수준이 아니라 현재 혐의와 과거 형태를 모두 고려해 봤을 때 법원이 로건을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방검사 크리스 코넬리는 검찰이 이 사건에서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라베마 주에서는 살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를 들어 납치가 수반되거나 강도 같은 다른 중범죄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혹은 극도로 잔혹할 경우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그 검토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시신 훼손과 소각 정황까지 포함된 잔혹성이 최대한의 혐의를 검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던 동안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 트리니티 브래들리와 그녀가 찍었던 영상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존재 자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지난달 트리니티는 뉴스에서 로건의 머그샷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며 용기를 내 앞으로 나섰다고 해요. 그리고 기숙사 앞에서 그날 밤 휴대전화로 녹화했던 그 만남을 떠올립니다. 트리니티는 즉시 경찰을 찾아갔고 언론에는 그날 밤을 이렇게 직접 전했습니다. 그가 저를 불러세우며 말했어요. 저기요, 휴대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기름이 없어서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요. 휴대전화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제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번호를 얻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관심 없어요 라고 했죠. 브래들리는 그 후 돌아서려 했고 그 남자가 뒤에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트럭에서 내려 제 뒤로 와서 팔로 저를 감싸 안으며 정말로 포옹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트리니티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 순간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계단을 향해 달려 기숙사로 가려 했고 그 다음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화합니다. 휴대전화를 바지 허리띠 안에 숨긴 채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플로렌스 경찰서는 그 영상 속 인물이 그 만남이 있은 지 3주 뒤 오덤 스틱랜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로건 로저스가 맞다고 확인해 줍니다. 트리니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로 다가온 건 여자를 자기랑 같이 가게 만들려는 수법 같았어요. 정말 소름 끼쳤죠. 그래서 계속 뒤로 물러나며 죄송하지만 저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는 물러나서 걸어갔고 저는 그 틈을 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기숙사에 도착한 뒤 트리니티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의 트럭에 대해 수배 공지를 발령했지만 그날 밤에는 그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고소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트리니티는 그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 고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죠. 하지만 몇 주 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같은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실종 여성 오텀 스틱랜드 사건으로 기소된 로건 로저스의 얼굴이었죠. 트리니티는 이렇게 말해요. 머그샷을 보고 제가 찍어둔 영상과 비교해 봤는데 비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가 제게 말했던 이름도 같았고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무서웠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와, 나는 상상도 못할 만큼 더 끔찍한 일을 간신히 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느끼면서도 오텀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말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살해당했고 저는 살아남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그날 밤 그가 붙잡혔을 수도 있고 그가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을 때 제 첫 생각은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였어요. 이 사건은 밤에 플로렌스 시내를 걷는 여성들을 향한 로건의 의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너무 분명해요. 로건 로저스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대학생, 기숙사로 들어가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고 뒤따라온 것만으로도 그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는 포식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는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처럼 보였어요. 불안정해 보이고 어떤 물질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꼭 그랬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물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아마 정신, 감정, 심리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초에 예비 심리가 열렸으며 현재 로저스는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는 엘라베마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 즉 사형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는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가 기소되고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터밀 사건을 위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